네, 지난번 강의에서 마무리했던 내용을 오늘 출발점으로 해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1차원 뉴턴 방정식을 이리저리 잘 조작해서 풀다 보면은 뉴턴 방정식이 어느 틈에 이런 꼴로 변해 있네요. 여기서 E는 1차원 운동을 하는 입자의 총 에너지,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양이고, 이 양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상수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V라는 함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포텐셜 에너지 함수가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뉴턴 방정식을 푼다고 할 때는 x, 즉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푼다 라는 것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이 사실인데, 이 방정식은 구조가 좀 특이하죠. 왜 특이하냐? 지금 이 방정식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시간 t를 위치 x의 함수로 푼다 하는 것이죠. 물론 시간을 위치 함수로 푼 다음에 그걸 다시 역함수를 취하면은 물론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뉴턴 방정식을 시간에 대해서 두 번 적분해서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얻는 직접적인 방법에 비해서는 이것이 상당히 간접적인 방법이다 라는 점을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총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라는 양이 물론 음수가 될 수 없겠죠. 음수의 루트를 취하면 허수가 되고, 허수가 시간이 될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이 적분 구간에서는 총 에너지보다 이 포텐셜 에너지 값이 작아야만 됩니다. 물론 0이 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0이 되는 점을 역학에서 운동 역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반환점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반환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입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운동하면서 가다가 드디어 총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지는 점에 도달했다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뜻이죠.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것은 그 입자가 운동하기를 멈췄다는 뜻이죠. 어떤 입자가 운동을 멈추면은 그 다음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되돌아오겠죠. 그래서 반환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1차원에서는 반환점이 왼쪽에 하나, 오른쪽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1차원 운동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조화 진도 운동, 용수철에 매달린 어떤 물체의 운동을 조화 진도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경우는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변이의 제곱에 비례하게 주어지고, 이것과 비슷한 꼴로 에너지를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x0 값을 적당히 잡아주면은 총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 x0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을 테고, 여기서 k는 용수철 상수죠. 그러면은 위에서 여기서 도입했던 이 식이 구체적으로 이런 꼴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변수를 잘 잡으면은 이렇게 바뀌고요. 요거는 적분을 조금 잘 하는 학생이라면은 누구나 다 쉽게 따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k 나누기 m에다가 루트 씌운 양을 오메가라고 편의상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적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y를 sin 테타라는 함수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적분이 굉장히 간단해지죠. 그래서 적분한 결과가 x 나누기 x0에
arc sin 빼기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왼편에는 오메가 곱하기 t 빼기 어떤 적당한 상수 이런 꼴로 나오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답이 뭐냐면은 x 나누기 x0가 코사인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t 빼기 t0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은 그 조화 진동을 하는 입자의 위치가 그 최대 변이값 x0 곱하기 코사인 함수다. 잘 알려진 결과죠. 이 잘 알려진 결과가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함으로써 얻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직접 한번 보여봤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1차원 운동의 예는 무엇이냐면은 그 마찰이 있는 표면, 마찰이 있는 매질을 1차원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힘은 없고 오직 마찰력만 있을 때, 다시 말하면 F는 MA에서 F가 이렇게 이 움직이는 속도에 비례하고 어떤 비례상수 감마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서 마이너스 부호가 있다는 것은 운동 방향의 반대쪽으로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럼 m dv dt가 마이너스 감마 v다 이런 미분방 정식을 얻게 되고, 이 미분방 정식을 풀면은 마찰력을 느끼는 물체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운동을 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겠죠. 미분방 정식을 푸는 일반적인 방법, 특히 일개 미분방 정식을 푸는 일반적인 방법을 적용을 해서 이 미분방 정식을 다시 쓰면은 이런 꼴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편을 적분하면 로그 v가 나오죠. 오른편을 적분하면은 그냥 t에 비례하는 어떤 함수가 나오고, 그래서 이 로그 v를 잘 정리를 하면은 결국 v 자체는 어떤 초기 속도 v0 곱하기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함수다 이런 표현을 얻게 됩니다. 이 표현의 의미를 좀 잘 알고 싶으면은 그려보면 돼요. 그림으로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이 m 나누기 감마라는 이 표현을 타우라고 다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수함수 안에 들어가는 변수가 그냥 t 나누기 타우 이런 걸로 되겠죠. 그래서 아예 그래프를 그릴 때도 t 함수로 그리지 말고 t 나누기 타우의 함수로 그리는 게 더 편하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그냥 v를 그리지 말고 v 나누기 v0로 그리자고요. 그러면은 뭐가 편하냐, 이 그림의 출발점이 출발하는 값이 1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x축의 값이 1이 될 때, 즉 t가 타워와 일치할 때 원래 값의 2분의 1 지수죠. 지수 2죠. 넘버 2가 아니라 지수 2분의 1만큼의 크기로 줄어든다 하는 이런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행태를 보이는 함수가 그려집니다. 마찰이 있으니까 운동을 하다가 그 운동이 점점 멈춘다. 뭐 그런 상식적으로 자명한 얘기를 직접 식을 풀어서 보여준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그 마찰력이 움직이는 속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속도 제곱에 비례하다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 힘이 속도 제곱에 비례하니까는 뭐 힘을 마이너스 감마 v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v에 대한 일개 미분 방정식이니까 그냥 적분만 잘 하면은 풀립니다.
근데 적분 과정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해봐야 별로 의미는 없으니까 여기 써진 과정을 토대로 이걸 듣는 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종이에다가 요 유도 과정을 요걸 보지 않고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연습 내지는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가 적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근육이 적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훈련을 반복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어쨌거나 처음 적분하면은 뭐 이렇게 V분의 1이 뭐 T에 비례하는 어떤 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완전한 답을 구한 게 아니죠. 왜냐면은 자, 요거는 뭐냐면은 속도가 시간의 역수로 감소한다는 걸 결국 의미를 해요. 자, 속도가 시간의 역수로 감소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속도가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은 또 완벽하게 0으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같은 경우는 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지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굉장히 빨리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소한다기보다는 그냥 속도가 0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옳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반비례해서 감소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수적인 감소보다는 상당히 더딘 굉장히 천천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거를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결과를 한 번 더 적분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적분하려면은 일단 이 위에서 얻은 식을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적분을 또 한 번 해야죠. 자, 적분을 또 한 번 한다는 것은 이런 식의 적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인데 아마 적분에 익숙한 학생들은 이 결과가 어떤지 금방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왼쪽에 있는 표현을 적분을 하고 나면은 로그 어쩌고 저쩌고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간 과정을 약간 생략하고 일단 답만 적어보면은 답이 이렇습니다. 로그 안에 1 더하기 무슨 상수 곱하기 t 결국 이런 꼴로 변이가 증가한다는 것인데 로그 함수는 잘 알겠지만은 굉장히 천천히 증가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변수가 커지면은 값이 무한히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찰력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할 때는 물론 속도가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그 속도가 감소하는 정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입자가 계속 무한히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잠깐 헷갈릴 수 있는 게 보통 어떤 숫자의 제곱을 하면은 그 숫자가 더 커지잖아요. 2의 제곱은 4고 3의 제곱은 9고 그래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마찰력이다 하면은 더 강한 마찰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아까 V에 제곱하는 마찰력은 입자의 운동을 사실상 멈춰 줬는데 왜 V의 제곱에 비례하는 마찰력은 운동을 완전히 멈추는데 실패할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 V가 클 때는 V제곱이 더 커지지만은 V가 작을 때는 V제곱은 더 작은 숫자란 말이에요. 가령 V가 0.1이다 하면은 V제곱은 0.01이고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V제곱에 비례하는 마찰력이란 게 어느 시점에 가면은 굉장히 약한 마찰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자의 운동을 완전히 멈추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입자가 운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약간 비슷한데 조금 다른 사례의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질 때 아마 대충 일정한 속도로 지상에 떨어진다 하는 것을 뭐 우리가 체험상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빗방울이 시작하는 점은 분명히 저기 하늘 높이 떠 있는 구름 어디일 테니까 수백 미터 혹은 뭐 어떤 경우는 수천 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물체란 말이에요. 근데 수천 미터 높이에서 만약에 망치가 떨어졌으면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상에 도착을 할 텐데, 왜 빗방울은 그냥 우리가 맨 피부로 맞아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그 작은 속도로, 적은 속도로 떨어질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면은,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 답이 아마 분명해질 겁니다. 빗방울이 그냥 진공을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공기라는 매질을 통과하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공기 분자와의 상호작용이 반드시 있고, 그런 상호작용은 결국 그 빗방울 운동에 대한 마찰력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찰력 효과를 중력 효과에다가 더해서 이렇게 알짜 힘을 적어야만 비로소 빗방울 운동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마찰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부호를 붙여서 더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이것도 미분방정식이죠. 미분방정식인데 미분방정식을 어떻게 풀면 좋을까? 물론 푸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혹시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 풀이법을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변수를 v라고 놓지 말고요, v를 v 더하기 v0로 바꿔 보세요. 여기서 v0란 거는 mg 나누기 감마를 새로 정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v0라는 숫자를 미리 빼준다는 건 뭐냐면은, 요 앞에 있는 mg라는 양을 v의 정의 흡수시켜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적었던 방정식이 이제는 새로 정의한 v에 따르면은 이러한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는 앞서 방정식에 있던 mg가 사라졌죠? 그리고 이 방정식은 조금 전에 풀었던 순수한 마찰력만 있는 1차원 운동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정식의 풀이는 무엇이다 라는 게 앞서서 이미 답이 나왔었죠. 그래서 새로 풀 필요가 없이 그냥 앞에서 푼 답을 갖다 다시 적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사용했던 타우란 정의를 여기서 그대로 다시 한번 사용하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푼 v는 정확히 말하자면 속도가 아니라 속도 빼기 v0라는 양이었죠. 우리가 변수의 정의를 한번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는 원래 변수로 다시 돌려 놓아야 합니다. 자, 돌려 놓는다는 건 뭐냐? 이 진짜 속도 함수는 그 시간에 대한 거동이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빼놨던 mg 나누기 감마 혹은 v0라고 불렀던 양을 여기 이제 다시 살려서 적어 준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v1이란 거는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상수예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저기 하늘 어딘가에서 떨어지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빗방울이 형성됐을 때는 당연히 움직이질 않을 테니까 속력이 0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속도는 0이다 라는 조건을
자연스럽게 부과할 수 있겠죠. 그건 뭐냐 하면은 여기서 t가 0일 때의 요 v t 값이 0이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려면은 v1이 무엇이 되어야만 하느냐? v1이 마이너스 mg 나누기 감마가 되어야만 하죠. 그래서 v1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는 그냥 v1이라고 하지 말고 mg 나누기 감마 마이너스 mg 나누기 감마라고 쓰면 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v라는 함수를 이렇게 다시 정확하게 이제는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함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함수는 시간이 타워보다 아주 작을 때, 시간이 타워보다 아주 작을 때는 이 지수함수를 그 첫 번째 항까지 테일러 전기를 할 수가 있고, 테일러 전기하면은 이 1 빼기 지수함수가 그냥 t 나누기 감마 이렇게 바뀌어요. 자, t 나누기 감마 표현을 여기다 집어넣고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이 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그냥 이 중력과 속도 곱하기 t로 증가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대한 결론과 똑같죠. 그건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어차피 그 물방울이 속도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없으면은 마찰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중력밖에 작용을 안 하죠. 중력만 작용할 때는 속도가 중력과 속도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예. 그 사실을 수학적으로 한번 다시 검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도 요 t가 아주 작은 영역에서는 요것이 기울기가 g인 그냥 직선처럼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t가 타우에 비해서 아주 커지면은 이 지수함수가 아주 작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요 앞에 있는 1이라는 숫자만 살아남게 되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속도가 mg 나누기 감마라는 상수값에 점점 접근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은 이 점선으로 표시한 값, 이것이 mg 나누기 감마인데 이 값에 지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 여전히 물방울이 떨어지는 문제인데 만약에 마찰력이 속력에 비례하지 않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운동 방정식은 물론 이렇게 바뀔 거고요. 자, 그러면 뭐 이거를 잘 풀면 풀 수가 있는데 이 풀다 보면은 좀 귀찮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뭐 m, 뭐 감마, g 이런 상수들이 자꾸 있으니까 이 식을 전개할 때마다 이런 상수들을 일일이 다시 다 써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이거 쓰다가 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이런 미분 방정식을 쉽게 실수 없이 또 깔끔하게 푸는 요령이랄까 그런 거를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일단 이 힘에 해당하는 항을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V0라는 건 뭐냐? 여기 정의를 적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V0의 정의는 뭐냐면은 여기 처음에 mg라고 썼던 양을 여기서는 감마 곱하기 v0 제곱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그 정의가 잘 합당하게끔 v0를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한번 식을 바꿨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V0란 양의 물리적인 차원은 정확히
속도라는 양의 물리적인 차원과 같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면 V0 제곱 빼기 V 제곱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V가 속도니까 이 V0도 당연히 속도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차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이 V라는 변수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줍니다. 재정의라고 하죠. 어떻게 재정의를 하느냐? V를 갖다가 V0 곱하기 V로 재정의를 해요. 그러면은 원래 V는 속도에 해당하는 물리량을 갖는 변수였는데 그 V0를 앞에서 미리 곱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요 뒤에 나오는 V는 차원이 없는 무차원 양이 됩니다. 무차원 양으로 방정식을 표현하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수들이 식에서 다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차 직접 해보면은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 여기 원래 식에 그 좌우변에 모두 V가 등장하잖아요. 여기 있는 V를 갖다가 V0 곱하기 V로 바꿔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왼쪽에도 V0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V0 제곱이 나오니까 V0 하나씩을 약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타우라는 양을 또 이렇게 정의를 해요. M 나누기 감마 V0로. 그러면은 요 방정식이 운동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좀 더 깔끔하게 정의가 됩니다. 자, 이 방정식에서 V는 이제 차원이 없는 양이 됐고, 왼쪽에 있는 V도 당연히 차원이 없는 양이고요. 하지만 T는 시간이란 차원을 갖는 양이죠. 따라서 타우도 시간이란 물리량을 갖는 어떤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럴 때 똑같은 조작을 해요. 시간이란 변수를 타우 곱하기 t로 다시 써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 등장하는 t는 이미 시간이란 차원을 이 타우한테 뺏겼기 때문에 그 자신은 차원이 없는 양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 새로운 t를 이용해서 요 식을 다시 적으면은 식이 놀랍게도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바뀌면서 아까 원래 방정식에 등장했던 그 여러 가지 상수들, 뭐 m이나 g나 뭐 감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죠? 모조리 다 사라졌죠. 모조리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풀기가 일단 더 쉽고 그 다음 실수를 할 여지도 훨씬 줄어듭니다. 먼저 방정식에 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까지 운동 방정식을 단순화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분합니다. 적분하면은 뭐 V가 T에 뭐 무슨 함수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입했던 이 차원 변환 공식을 거꾸로 하나씩 다시 적용을 해서 차원이 없는 양에 대한 관계식, 여기 나오는 V와 T에 대한 관계식을 차원이 제대로 갖춰진 V와 T에 대한 관계식으로 다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직접 하다 보면은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는 거를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문제를 틀리지 않고 더 효과적으로 깔끔하게 푸는 방법이다 하는 얘기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